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어떤 뭐 선택적 기억, 예. 작동 뭐 이런 거하고는 지금의 AI는 처음 이론 접근부터 다르고 예. 그러니까 다 때려 넣어서 그거를 잘 믹싱해서 유사치 값을 내는 게 현재 그런 거에 가까워요. 예, 현재 AI가 그러니 지금의 방식을 계속 쓰면요, 한 번 보면 척 완벽하게 기억하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포기함으로써 AI로 완성했으니까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을 판단할 때 지금 GPT-3 엄청 인간 같네, 더 인간같이 되겠지?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HBM을 쓰느냐? 메모리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지금 AI 그 거대 인공신경망 학습인 거죠, 우리한테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기기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죠.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오랜만에 여러분 기다리시는 정인성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정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가 그렇죠, 예.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지금 상황이요? 네. 사실 뭐 조금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늦은 거기도 하죠. 네. 왜냐면 예전 지금 큰 변화 중 하나는 뭐 챗GPT 때문에 네. 메모리 시장 뭐 매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냐. 디램이죠, 정확하게.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거의 이제 10개월 지났으니까 네. 빠르다면 빠르고 뭐 좀 생각보단 걸렸네 이런 느낌이기도 하겠죠. 저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GPT의 진화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GPT-4가 나왔고 거의 이제 멀티모달 예.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챗GPT 이제 GPT-3 기반이었던 녀석이 처음 나왔을 때도요. 네. 그 GPT한테 질문을 하면요. 너 이미지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잘 보면. 네. 실제 뚫려 있진 않았는데 우리한테 이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부에서.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거 자체 아주 새로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멀티모달을 한다는 시도가 2018년, 19년부터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 계속 이루어지긴 했고요. 네. 그게 인간이 쓸만하게 나오냐 아니냐 문제였는데 드디어 나온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되면서 연계가 된 게 결국은 이제 그 애플이 만들었던 비전 프로 공간 네. 컴퓨터라고 하는 모니터리스 컴퓨터가 이제 날개를 달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멀죠. 일단 그 AI 자체가 너무 커요. 네. 사이즈가. 그 용량 자체가 너무 커서 네. 이것이 기계 안으로 들어오는 건 정말 먼 일일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큰 최적화 문제를 겪겠죠. 네. 예를 들면 서버에는 어떤 좀 큰 AI를 놓고 정말 중요한 것만 서버에다 시킨다든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결해야 될 건 이제 이미지는 됐는데 비디오도 할 거냐. 네. 예를 들면 지금 GPT 같은 건 그 자신의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면 우리의 지금 질문 답변은 몇 글자나 기억하느냐는 건데 얘는 중요한 것만 쏙쏙 기억하는 그런 장기 기억의 개념이 없어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능력을 넣는다고 해도 뭐 몇 초, 몇십 초 지나고 나면 홀라당 까먹는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특징을 이해하고 이제 응용처를 찾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질 거예요. 네. 된다는 이론은 알았거든요, 다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사람을 모사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쏟아놓고 그걸 다 읽어서 하나하나 다 읽어서 그것을 분석해서 뇌로 이렇게 내주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하드웨어 스펙과 그 예, 전력 뭐 그거는 이런 지금도 필요하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네. 그럴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예, 네. 뭐 이 크기를 줄이는 방향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단 큰 녀석이 되는 건 확실하니까 네. 작은 AI로 가능할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큰 거를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 쓰면 뭐 결국은 하드웨어 칩 문제고 그다음 전력 문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뭐 피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사람처럼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아닌 거는 버리고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 이제 망각에 근데- 넣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기술을 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AI라는 뉴스 이제 우리 연령대에서 네. 가장 자극적인 최초의 소식들은
체스 챔피언을 이겼을 때요. IBM AI가. 네. 그때도 AI가 막 확 뜬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AI는 왜 좋아졌냐면 2012년에 새로운 발견이 나오면서 이름만 AI고 간판은 똑같이 생겼는데 알맹이는 확 달라진 거예요,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IBM식 AI랑 그 힌튼 박사가 나오고 나서 그 구글 뭐 이미지넷 대회 이런 데서를 뚫고 나왔던 지금의 AI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 딥마인드로 표현되는. 예, 네. 마찬가지로 지금 AI도 이 방향으로 가면은 성능이 개선되긴 하는데 이것이 인간처럼 그 요점만 모아서 스스로 기억하고 이런 AI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예, 예. 지금 AI를 가능하게 한 이론은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것만 쏙쏙 기억하는 인간 같은 AI의 좀 대척점에 있어요. 네. 그 구동되는 방식 자체가. 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AI 보면 뭐 GPU를 뭐 몇만 대씩 써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AI를 놓고 데이터를 하나 넣어서 학습을 시키죠. 그러니까 AI 그 내부의 값이 조금씩 변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한 번에 데이터 하나 들어오면 확확 바꾸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AI가 항상 망가졌어요, 과거에는. 음. 그래서 나온 테크닉이 데이터 하나 들어오면 AI를 정말 조금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내 오답을 냈으면 그것을 좀 더 정답에 가까이 말하도록 AI를 조금 바꿔주는데 네. 아주 조금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봤던 오답을 정답으로 말할 만큼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고 조금씩 바꿔요. 네네. 그렇게 안 하면 학습이 안 되더라는 거죠. 실험적으로. 네네. 그 달리 말하면 지금의 방식을 계속 쓰면요. 한 번 보면 척 완벽하게 기억하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포기함으로써 AI로 완성했으니까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을 판단할 때 지금 GPT-3 엄청 인간 같네. 더 인간같이 되겠지?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GPT 같은 거 이제 구글이 버트 내놓으면서 트랜스포머 뭐 이 용어만 얘기할게요, 그냥. 이런 그 신경망이 나오면서 가능해진 건데 이거 자체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얘는 그 단기 기억을 얼마 정도 길이로 넣고 그거를 바탕으로 인간의 질문 답변 같은 거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4,000개 정도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그 4,000개 정도 토큰이 이제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 길이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그 얘가 판단할 때 필요한 재반 정보, 예를 들어 사진의 정보는 한 1,000몇 토큰 넣고 질문 한 500 토큰 넣으면 답변을 한 1,000 토큰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계가 딱 있어요. 얘는. 예, 예.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이미지나 나중에 동영상을 이해하게 되더라도요. 2시간짜리 영화 이런 걸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4천자 윈도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에 맞는 그 예를 들면 비전 프로 같은 데 적용하려면 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일단은 이 방향성으로 상당폭 진전이 될 거라고 보는 거는 뭐 틀린 의견이 예, 아니겠네요. 그것 자체는 맞죠. 근데 갑자기 사람 같은 게 나온다기보단 굉장한 인간 보조 장치에 가까운 게 나오겠죠.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가능해지죠. 그 긴 맥락이 필요 없는 거. 예전 제가 딱 둘러봤는데 저 스크린에 뭔가 글자가 쓰여 있죠. 한 400자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저 400자 정도 있는 거 요약해줘. 그러면 그런 거 요약해낼 거예요. 이제. 네네. 아니면 사진이 좀 재밌는 사진인데 저 사진 왜 재밌어 하면은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죠. 네. 그거는 그 되게 순간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화나 뭐 아니면 누군가와의 3-40분 인터뷰를 요약해줘 그러면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걔네들이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그 예. 영화라는 데이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GPT가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그 집어넣었을 때 이 질문 답변 이런 거 다 합쳐서요. 네. 그 길이를 넘어가면 그냥 까먹어버려요. 계속. 그럼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도 또 그것까지 가려면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어마무시해야 되고 요 시스템에서는 예. 그건 결국 하드웨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미지 한 장을 지금 제가 한 4,000 토큰 정도 쓴다.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그거보단 적게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영화라는 거는 한 뭐 90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진 개수로만 따지면은 어마무시하죠. 90분 곱하기 뭐 60초에다가 24프레임이면 20초 하는 거죠. 그렇죠. 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 네네. 안에다가. 예. 그래서 요약이 힘들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되게 좀 꿈에 가까운 영역이고 잘 되지 않겠죠. 네. 네. 이거는 그 길이를 봤을 때 반도체가 한 100배, 1000배 나아져도 네. 된다는 보장이 없고 네. 설령
이론상 된다고 해도 이거 이 영화 전체를 요약하는 걸 학습시킬 수 있을까? 네. 이 문제가 생겨버리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즈는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커지긴 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커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분위기는 결국은 TSMC가 GPU를 얼마나 만들어주는 거냐에 따라서 그 커지는 속도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TSMC가 많이 만들어준 건 학습용 시스템에 대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그 경제성 있게 돌리느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챗GPT 같은 거 지금 최대로 그 실험용으로 공개된 게 한 16,000 토큰 정도. 이게 질문 답변 이런 거 다 합치면 아마 12,000자 정도 될 거예요, 영어로. 네. 12,000 단어죠. 네. 12,000 단어 정도를 그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된 거야. 6,000 단어를 넣고 3,000 단어로 요약해줘.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뒤로 더 갈 수 있겠느냐?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답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AI를 이렇게 키워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또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멈추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회사들도 어느 순간 잔뜩 만들다가 쓰던 거 계속 쓰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생각보다 좀 아픈 안개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완벽한 쇼티지는 분명한 거잖아요. 예, 적어도 앞으로 2년 정도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챗GPT 같은 거대 신경망, 거대 언어 모델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구글이나 뭐 오픈 AI 이런 데만 계속 했죠. 네. 근데 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 다 하려고 하겠죠. 되는 조합을 알잖아요. 그 엔비디아랑 뭐랑 하면 쟤들은 되더라. 그럼 어떻게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요가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초기 투자를 위한 수요가 다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 개선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근데 AI가 그 AI의 크기, 용량이에요, 말 그대로. 용량이 커졌을 때 성능도,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체감도 그만큼 좋아지느냐가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과거에 GPT-2랑 GPT-3, 챗GPT의 원본 같은 거죠.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한 10배 키웠더니 한 20배 가까이 키웠나? 하여튼 그랬더니 확실히 좀 인간스러워지긴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10배를 키우면 그렇게 될까? 이런 거죠. 이제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면은 네. 사실 오픈 AI 그 해임 사태를 예.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해고 사태에 지금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요소는 휴스타라고 표현하는 그 AGI,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그 AI를 만들 수 있는 뭔가 고리가 풀렸다. 그러니까 이 큐스타가 제가 기억하기론 그 수학이나 논리적인 그런 걸 잘하는 그 오픈 AI 내부 뭐 AI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작 그 샘 알트만 어디 언론이랑 인터뷰한 걸 보면요. 자기는 그 어떤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진짜 인간 같은 AI, AGI랑은 그거는 아직 뭐 컨셉도 제대로 정의 안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기억해요. 비교적 최근 인터뷰예요. 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싸움이 나서 물러났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있는 그 AI 학습 방법 자체가 그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네. 그걸로 일반 인공지능을 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저 개인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네. 이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어느 정도 아니까 저도.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첫 보면 딱 기억하는 능력을 줄 수 없는 AI예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보다는 내부에서 좀 정치적인 문제나 혹은 완성도에 따라서 공개할까 말까 뭐 이런 걸로 충돌한 거에 가깝지 않겠는가. 아, 네. 저 그러니까 너무 좀 음모론스러운 건 피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네. 뭐 저는 오픈 AI가 그런 걸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87년도에 힌튼 박사가 만든 그 역전파 이론 같은 네. 뭔가 아예 새로운 그 AI 학습 이론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 그런 건 발견이 안 됐어요 아직. 왜냐면 이거 완전히 이론도 다르고 그런 이론이 나오면 그러니까 인간처럼 진짜 학습하는 AI 알고리즘을 알았다. 예. 그러면 GPU 자체를 사서 쓰지 않을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GPU를 왜 쓰느냐 AI에서 그 데이터 하나 보고 AI의 행동을 확 바꾸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와장창 하더라 이거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를 10,000개, 100,000개 보여주고 요 데이터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 하나 있으면 조금 배우고 네. 그 다음 데이터에서 조금 배우면 되더라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GPU를 많이 쓴 거죠.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러면 만약 지금 오픈 AI가 그런 진짜 인간처럼 동작한 AI를 만들었다면 GPU를 많이 안 사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뭔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빨이 딱 맞는 느낌이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어떤 뭐 선택적 기억, 예. 작동 뭐 이런 것하고는 지금의 AI는 처음 이론 접근부터 다르고 예. 그러니까 다 때려 넣어서 그거를 잘 믹싱해서 유사치 값을 내는 게 현재 그런 거에 가까워요. 예, 지금. 현재 AI가 그러니 지금 소위 말하는 뭐 큐스타라든가 뭐 인간 수준의 그 AI가 나온다는 건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의 뭔가 조금 네. 그 이론 안에서와 그 과정 안에서의 발전이지 그거를 정말 인간 같은 그거는 아예 논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된다. 전혀 그렇죠. 다르게. 예. 그 IBM AI랑 구글식 AI만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네네. 전 그러니까 저게 있는 이게 진짜 뭐 엄청 위험한 AI가 나와서 막 분쟁이 터졌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사실은 밥을 조금 먹고도 많은 생각과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계가 모사하기나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맞아요, 예. 우리 인간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GPU나 이런 거 생각보다 굉장히 덜 쓰겠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인간이랑 비슷하게 동작한다면 메모리랑 CPU나 GPU 경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죠. 그러면 되려 메모리 회사들한테 위기 겸 기회가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뇌도 그냥 보면 그 비슷한 모양의 소자가 많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뇌세포와 뉴런 이런 거. 네. 근데 똑같이 생긴 소자를 비슷한 패턴으로 잘 만드는 건 메모리 회사들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죠. 그런 거.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게 이론만 뚫리면은 시장이 새로 개척된다는 거죠. 새로운 메모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도 그렇게 학습시키는 법을 지금 모르는 거지. 그렇죠. 시도를 해보는 사람은 있겠으나. 예, 많이 있죠. 예, 시도는 예. 하는데 예. 그 힌튼이 개발했던 그 GPU 그땐 GPU를 안 썼죠 물론. 네. 이론으로 개발한 거는 거의 모든 것을 학습시킬 수 있었어요. 네. 느리지만 됐죠 80년대에. 네네. 이론상 되긴 한다. 그 힌튼의 논문을 재조명되게 한 건 뭐냐? 결국 GPU인 거죠. 네. 기존에는 느려도 됐는데 CPU를 하면 너무 느리니까 이거 되는 거 알겠는데 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겠죠. 네네. 지금은 충분히 빠르니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사값을 만들어내는 AI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유사값을 더 정답의 근처로 보내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읽어서 중복되는 내용을 뽑아내야 근사치에 예. 가까워지니까 지금은 이제 물량 투여를 하는 AI로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지금 없죠. 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하드웨어 업체가 가장 신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그 골드러시 시대 청바지 장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AMD 칩을 쓰건 뭐 오픈 AI 뭐 아니면 구글의 그 제미니 이런 게 됐건 학습 이론은 전부 동일한 데서 출발하죠. 이 AI들을 학습시키는 건 세부 테크닉 차이는 있어도 전부 이미 80년대에 그 역전파라는 형태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전파를 해내려면 여러 데이터를 넣고 조금씩 AI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숫자 연산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반도체 많이 필요한 건 똑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사건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메모리나 파운드리 같은 데가 이제 좋은 거죠. 이럴 때.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엔비디아 그리고 또 엔비디아하고 유사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AMD. 뭐 인텔 이런 것들이죠. 네. 다만 이제 대부분은 이런 식이겠죠. 잘 모르면 엔비디아. 음. 내가 만드는 AI의 강점, 약점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AMD나 인텔에 가서 아예 슈퍼컴퓨터를 같이 만들겠죠. 네. 아마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시장은. 최근에 보면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예.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오히려 AI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더 우로 치솟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네가 이제 A식 반도체를 좀 하거든요. 예, 하죠, 원래.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지금은 GPU가 싸면 그냥 갖다가 막 쓰겠는데 싸지 않으니까 빅테크라든가 이런 테크 기업들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AI 그 어떤 하드웨어 망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 행동은 되게 많이 관찰이 되어 왔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챗GPT 유행 전에는 아마존 같은 데는 자기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쓸 CPU를 스스로 설계를 했죠. 네. 그 네오버스 아키텍처 이런 거 써서 그
그쪽 안나푸르나 랩인가 이런 데서 그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라비톤 2 이런 거를 상용화를 시켰죠. 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노력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 자체가 아주 옛날 아닌 게 구글은 네. 이미 우리 봤다 알파고 학습시키려고 네. 그 TPU를 만들었잖아요. 텐서. 네. 예, 그 텐서 프로세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 덕분에 지금 AI 학습시키는 사람들이 양대 그 프레임워크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네. 텐서플로우가 거기서 탄생했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새롭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쭉 하다가 아마 구글도 알파고는 잘 됐고 그다음 버트 잘 됐는데 그다음에 지금 챗GPT 같이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건 잘 안 나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AI 반도체 설계 붐이 좀 꺼지다가 네. 갑자기 챗GPT 잘 되니까 그러면은 또 이런 거대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ROI 계산해 보니까 되겠더라. 그 도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테슬라. 예. 거기도 자기들 AI 학습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아마 두 가지겠죠. 공급망 문제도 그때 심했고 도조 얘기 나왔을 네네. 때. 그리고 설계팀도 이미 있으니까 켈러가 들어왔을 때 네. 한번 질러볼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은 너무 비싼 칩을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 쪽은 이제 다른 국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 AMD라든가 또 저는 그 인텔이라든가 구도가 크게 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지금 테슬라 같은 데도 발표하는 거 보면 우리 H백도 샀고 도조도 셋업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계속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이 얘기를 끌고 와서 얘기해 보면 파운드리 완전 최고의 날이 왔네요. 파운드리. 그렇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4나노 이런 게 되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이거를 정상화 시켜 왔는데 그 보답을 좀 받겠죠 이제부터. 왜냐하면 GPU 같은 물건은 사실 최첨단 공정으로 만들면 좋지만 그냥 면적 많이 쓰고 옛날 공정으로 만들어서 클럭 낮추고 써도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쪽으로 수주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 모바일 칩 만드는 파운드리에 가깝죠. 네. 근데 이제 그 AP.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엔비디아 3000대 GPU 한번 받았었는데 네. 이제 좀 더 고성능 칩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8나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겹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칩은 수주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이죠. 8나노면 그거는 그 3000대 예전에 네네. RTX 3000이가. 예, 그거는 한 3년 된 거니까 네. 이제 8나노로 또 GPU를 수주할 리는 별로 없고 네. 이제 걔네들은 좀 사이드로 빠지겠죠. 네. 예.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이 이제 열심히 나름 일을 갈았던 4나노 이런 데서 나오겠죠. 여기서 되게 안타까운 게 되고 있다는 뉴스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근데 뭐 보십니까? 이거 어쩔 수 없죠. 사실 2024년에 그 3나노 그 양산한다고 발표는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2024년이라는 일정을 제가 이거 2022년 뭐 이럴 때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이 2번이나 터지면서 칩 시장이 막 흔들렸잖아요. 어떤 사건 말씀하시죠? 뭐 전쟁도 났고, 네네. 뭐 전쟁도 2건이나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고객 주문이나 로드맵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결국 수준은 나지 않겠는가. 음.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곳은 GPU의 경쟁자인 그 인텔에 갖고 막 패트릭 겔싱어를 앉아갖고 막 네. 뭐 또 다른 파운드리의 중요성 이런 얘기들을 해요 보면. 그래서 의외로 인텔이 파운드리의 강자로 등극하는 거 아닌가? 인텔은 지금도 파운드리 사업을 거기는 그 재무만 조금 바꾸면 세계 2위로 올라가죠 지금도. 그러니까. CPU가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결국 그 파운드리에서 그런 식으로 회계 바꿔서 매출을 해봤자 그 생태계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선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네. 많은 고객이 많이 써줘야 계속 들어오는 구조니까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은 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인텔이라든가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는 비슷한 궤적을 걸어왔어요. 자기 것만 예, 열심히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은 뭐 인텔의 어떤 신규 최근에 그 미국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지원을 받았으니 네. 그걸로 파운드리 한번 제대로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저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삼성보다 유리하겠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뭐 그동안에 확보한 네. EUV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빨로 봐도 네. 그거는 뭐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쪽도 제조 계획이 막 한 번씩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인텔 그
원래 계획은 18홈 스트롬 이런 거에서 네. 하이 NA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이 NA는 빠졌잖아요. 그래요. 예, 하이 NA를 안 쓰겠다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네네. 하이 NA가 뭔지 잠깐 설명. 아, 그 EUV 장비 원래 반도체를 제조할 땐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작은 패턴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리는데 더 작게 그리게 해주는 기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당 뭐 몇천억씩 하는 비싼 기기인데 네. 원래 인텔은 그 24년, 25년 이 시기에 그 하이NA EUV를 다른 경쟁사보다 빨리 가져와서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 발표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 계획에서. 실제로 나머지 두 파운드리나 하이NA를 그때 넣겠다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러면 기술 개발 속도에서 보면은 하이NA 하다가 옮겨간 것보다 처음부터 고려 안 한 쪽이 24년, 25년은 잘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죠. 이거 너무 디테일이 많고 저한테도 안 보이는 게 많으니까 확답하기는 힘들어요. 네네. 반도체 회사 현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네. 그 뭐랄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셨으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늦은 게 결국 저희를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뭐 최근에 이제 코웍스라고 표현되는 그 패키지 쪽에서의 그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 파운드리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네, 그 미세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미세화를 통한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계속 외부에 다른 기술을 넣어서 땜빵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파운드리 쪽 위기를 겪은 건 실제로는 패키징보다는 그 앞에 그 EUV 도입하는 시기에 갑자기 화가 안 좋아졌죠. 그래요? 예. 원래 그 제가 이제 회사 다니고 몇 년 뭐 됐을 때 그때 뭐 14나노, 16나노 이런 거 했을 때는요. 삼성이 그 최첨단 공정 기준으로 TSMC한테 그런 특성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당시 AP 이런 거 성능 보면은 뭐 진짜 설계도 잘하고 제조도 잘하고 그 갤럭시 S6 이런 시절이에요, 이게.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때는 핀팻 처음 들어갔을 때 핀팻 하고 나서 그다음 EUV 7나노 세계 최초로 EUV 공장 올린다고 막 했는데 그다음부터 막 지지부진해요, 회사가. 7나노, 5나노, 4나노 이런 것까진 계속 이제 뭔가 묘한 물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이전 거 EUV 안 쓴 거 아까 말했던 8나노 이런 거 네네. 그거는 뭐 엔비디아도 수주하고 잘 되잖아요. 네네. 지금 문제는 이제 패키징도 잘해야 되는 게 문제는 맞는데 위기 자체는 EUV에서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EUV 가지고 와서 전공정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 예, 그거 자체가 제일 큰 문제였을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이제는 패키징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주 TSMC에서 패키징 최고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땡겨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그냥 개인적인 그냥 저는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그 파운드리 회사고 이미 IDM으로서 크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점유율은 저는 여기서 뭐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정도 포지션일 것 같아요. 그냥 네. 1강 2중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와서 예를 들면 정말 게이트 오러라운드가 잘 돼갖고 그때 수주를 많이 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예를 들면 투자를 한 3-4배 늘려서 TSMC 파운드리급으로 몇 년 하겠냐 이거죠. 그거는 힘들겠죠. 그렇죠. 못하죠. 네. 네. 그러면 그냥 점유율은 뭐 몇 %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겠죠. 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자체의 성장세가 매섭기 때문에 네. 그 점유율만 유지하면서 가도 그렇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되게 투자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물을 만났는데 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그쪽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뭐 메모리 쪽, 낸드 쪽 좀 어려운 것이 이 정도 상황이면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으로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되면. 근데 그 얘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을 때를 만났는데.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운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지금 AI 학습용 예를 들면 HBM 같은 거 네. 언제부터 썼냐 하면은 V100이라는 GPU 2019년 나온 GPU부터 쓰긴 했어요. 네. 그때도 학습용 카드라는 게 필요했으니까. 네. 근데 시장 자체도 2023년에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추정했을 때는 그동안 HBM이 D램 시장 1%도 뭐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판단해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좀 판단이 틀리고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전 그것까지 엄청나게 큰 실기를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지만 네. 어느 정도 이거 나중에 따라잡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삼성전자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볼륨이 작았으니까. HBM 하겠다고 한 게 지금 벌써 6개월 좀 됐는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한 게 보통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같으면 지금쯤에 HBM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저도 패키징을 잘 알진 않는데 HBM 만드는 공정 중에 핵심적인 공정들이 많이 다른 거겠죠 지금.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개발한 팔려고 하는 HBM 뭐 지금 넣으려는 뭐 2 이런 거겠죠 아마. 네. 지금 양산품에는 2나 2E 이런 거 넣고 싶을 텐데 네. 거기 제조 공정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 거라고요 6개월 만에. 기존의 낸드 공정. 그러니까 일단 하던 공정으로 어떻게든 막 최선을 다해갖고 일단 팔고 내년부터 혹은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완전히 그 양산이 훨씬 쉬운 공정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네. 저는 그래서 2022년 말에 챗GPT 갑자기 유행하고 HBM 주문이 늘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헤맬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미 HBM 만드는 법을 아는데 공장이 부족했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냥 처음부터 그 양산성이 좋은 그런 공정을 안 쓴 거에 가깝겠죠. 네, 그러니까 공장을 한번 다 디램 공장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게. 그러니까 투자를 더해갖고 볼륨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당연히 전 미스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뭐 HBM이 워낙 작았는데 그 HBM이 이런 속도로 나가면 디램 라인의 상당 부분을 HBM 라인으로 교체해서 예를 들자면 그 디램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 HBM은 근데 좀 보수적으로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일단 칩 자체가 다르게 생겼죠. 얘는 네. 그 안에 그 1000몇 개 전극, 뭐 2000몇 개 전극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 낭비도 심해요, 되게. 네네. 그리고 HBM은 만들어 놓으면 그 파운드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쓰는 고객한테만 팔 수 있어요. 그렇죠. 네, TSMC만 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렇죠. 뭐 이후에 삼성전자도 그런 기판 패키징을 하고 네. 할 거지만 예. 이제 그리고 그런데 만들려면 그 GPU 설계한 회사도 HBM 쓸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삼박자가 딱 맞아야만 HBM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재고 자체가 소화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주문자 생산 방식 하는 것처럼 주문 받은 것만 내보내야지 그냥 사전에 먼저 만들었다가는 쓸 사람이 누구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이건 고객도 자기 칩 설계할 때부터 난 무조건 HBM 쓸 거야라는 마음을 먹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무조건 팔 거야라고 생각해서 HBM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파운드리에서 만나갖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년치 주문 같은 거 이미 다 알잖아요. 네네. 그만큼은 무조건 공장을 짓겠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3, 4년 뒤를 보고 막 투자를 몇 배 늘릴 거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에서는 메모리 회사들이 되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훨씬 리스크가 크니까 재고가 됐을 때. 맞아요. 그거는 디램은 2년 전,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네. 갑자기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 갖다가 팔면 되니까. 네, 그건 끼면 되잖아요. 진짜 그거는 디램이 들어가는 제품은 엄청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모바일 디램은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만 여기 패드에도 들어가고 네네. 뭐 특정한 컴퓨터는 그냥 LPDDR 쓰기도 해요. 보면은 네네. 노트북에 쓰기도 하죠. 심지어. 네네. 그 디램은 컴퓨터 막 끼면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응용처가 많죠. 반면에 HBM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주 비싼 칩에만 결합되는 녀석이죠. 얘는. 네, 마치 그러면 조금 거칠게 예를 들자면 디램은 그냥 원단을 만드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 원단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쓰지만 예를 들자면 HBM은 옷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놔서 갑자기 패션이나 유행이 잠깐 그것도 바뀌면 뭐 무늬 같은 게 엄청 화려하고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옷에 신한금융 투자 이렇게 찍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어디에 팔겠어요? 만약에 청바지인데 꽃무늬 막 아로 새겨놓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안 사 이러면은 그냥 어디 팔 데가 없고 쓸 데가 없는 그런 거죠.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굉장히 쓰기 힘든 물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게 또 완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반제품으로 나와서 그 완성품으로 나오면 어떻게 조금 모르겠어요. 나중에 컴퓨터가 나도 좋은 거 쓸 거야 하고 그걸 붙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품이잖아요. 지금 반제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완제품으로 나와도 현실적이진 않다고 봐요. 컴퓨터에. 네. 그 컴퓨터 스마트폰이랑 메모리 가격이 한 8% 10% 차지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HBM이 용량당 가격이 한 5배 비싸다 그러죠. 아, D램보다 5배 예, 비쌉니까? 뭐 3배네, 5배네, 뭐 7배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네. 적어도 3배 이상 비싸. 예, 뭐 그 근처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네. 그러면 이 폰 가격이 예전에 지금 100만 원인데 10%가 램 값이었어요. 그럼 네. 1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폰이. 네네.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은 하루 뭐 한 20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하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게 뭘 하고 있겠어요? 이거 메모리를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을까요? 아, 스마트폰 자체가 예. 쓸 때만 그렇죠. 움직이는 거죠. 메모리 아주 조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HBM이 잘하는 건 뭐냐 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덤프 트럭처럼 옮기는 일만 잘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습용 GPU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학습용 GPU 구동하면 그 24/7 그 24시간 7일 내내 돌아가요, 진짜로. 네. 가동률이 떨어지질 않죠. 그리고 GPU는 끊임없이 HBM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받고 네. 학습하고 다른 데이터 가져와서 학습하고 이거를 반복해요. 네. 그런 거니까 밸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는 HBM을 넣을 만한 그런 공간도 없지만 네. 그리고 AP가 HBM 준비를 하려면 또 엄청 비싸지겠죠. 면적이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설령 넣는다고 해봤자 화면이 조금 더 빨리 열리고 게임 조금 빨라지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AP 회사도 자기 원가 상승을 감내하기 싫어요. 왜냐? HBM을 스마트폰에 넣으려면 AP가 커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D램이랑 뭐 한 64개에서 128개 연결이 있는데 1024개 연결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네네. HBM3 가면 2048개 있어야 되고. 네, I/O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IO가 2048개다? 그것도 그 웨이퍼 공간을 차지해요. IO 위치가. 네. 고마만큼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면적 커지죠. 네. 거기다 AP 붙이고 AP 밑에다가 그 웨이퍼 기반 그 어드밴스드 네, 네. 패키징 놔야 돼요. 네네. 너무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HBM을 쓰느냐? 메모리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지금 AI 그 거대 인공신경망 학습인 거죠. 네네. 우리한텐.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기기에는 음.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죠. 네.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반면에 하이닉스는 너무너무 지금 운대가 맞았는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패키지 능력도 많이 커졌는데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 연구원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저희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제 하이닉스는 큰 회사니까 제 연구원으로서 아는 바는 많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물론 이제 운대가 맞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잘 적응하고. 정확하게는요, 이 HBM이라는 물건은 이제 하이닉스가 선호하는 물건이었어요. 저 입사했을 때도. 근데 그때 HBM의 아이디어는 원래 뭐냐면 우리 메모리를 만드는데 메모리는 사실 성능 개선이 잘 안 돼요. 네. 용량은 커져요. 네. 근데 용량은 커지고 전력 사용량은 좀씩 줄어드는데 메모리의 그 전송 속도가 안 빨라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내부에 있는 소자 자체의 한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메모리를 그럼 어떻게 성능을 높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 보통 CPU가 그 메모리랑 32개, 64개 이렇게 연결 개수를 갖는데 네. 그 연결 개수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개별 그 전송 핀이 느려도 핀이 많으니까 가능하다. 이제 그게 그 HBM의 컨셉인 거죠. 문을 많이 만드는 거고. 예, 뭐 결국 출입을 네. 쉽게 하려고. 네. 그리고 문을 늘려놓고 개별 그 문의 속도를 줄이면요. 네. 전력 사용량이 줄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선 하나 있잖아요. 네. 얘 속도를 2배 늘리면 전력 한 4배 늘어나요. 네네. 실제로는 제가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을 때 선 하나 쓰는 거랑 2개 쓰는 거 비교해 보면은 네. 하나 쓰는 애가 전력을 2배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는 게 유리해요. 유일한 문제는 비싸진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은 칩 자체가 연결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메모리도 비싸지고 네. 그거 쓰는 CPU도 비싸지고 왜냐하면 문은 양쪽에 다 있잖아요. 네네네. 비싸지죠. 그렇게. 그러면 비싸도 만들 거냐는 뭐가 결정하겠어요? 그거를 사서 쓰는 놈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예요. 그렇죠. 그거를 구매하는 자가 돈을 많이 쓰면 그걸 만드는 거. 근데 그 HBM 혹은 그 경쟁자였던 마이크론이 좋아했던 HMC 이런 거 다 컨셉이 비슷해요. 네네. 제가 비슷한 물건이라고 해둘게요. 근데 그 시절에 아이디어는 다 내놨는데 시장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때. 네. 왜냐하면 그때는 AI 잘 될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죠. 엔비디아 자신도 이렇게 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럼요. 그 10년 전에는. 그럼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시점은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 HBM이 얼마나 그 좀
힘을 줄 거냐? 이거는 회사들의 선택인 거예요, 거기서. 네. 왜냐하면 지금 AI 세상 완전히 모르고 결정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뒷걸음질 치다가 그 쥐잡은 격일 수도 있죠, 이건. 네네. 네. 다만 이제 그 HBM의 응용처를 계속 찾는 회사들은 나왔어요, 거기서. 인텔도 계속 어디 써보려고 했고, 그리고 AMD가 써보려고 했죠. 네. 그 게임 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AMD에도 한번 팔았죠, 하이닉스는. 그때 이제 GPU에 좀 써본 경험들이 도움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번에 AMD가 신규로 출시한 MI300 시리즈에서는 메모리 대역폭을 훨씬 더 키워가지고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부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CPU 옆에다가 다다다닥 붙여놓고 CPU 타일을 4개 합쳐놨죠. 네. 칩렛이라고 하죠, 거기서. 네, 네. 그런 거 합쳐갖고 HBM이 한 번에 8개 정도 보일 거예요. 그 단일 시스템 안에서. 네. 이제 메모리 용량을 늘리려는 거죠. 그 시스템 하나 안에서. 네. 결국 근데 보면 하는 게 다 비슷하죠. 음. 예전에 슈퍼컴퓨터용으로 만들다고 했던 인텔의 그 자기들 패키징 잔뜩 썼다는 그 폰테베키온가 네,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것도 HBM이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보면. 네. 다들 생각은 비슷한 거예요. 이쪽 하는 사람들이. 네네. 근데 아마 폰테베키오는 원래 AI만 하려고 만든 물건은 아닐 거고. 근데 그런 비슷한 물건들이 AI가 뜨면서 네. 확 커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필요로 하는 칩과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칩은 비슷해요. 네. 큰 차이가 안 나죠. 네네. 근데 기상청 슈퍼컴퓨터는 시장이 작고 네. AI는 시장이 이만하니까 우리 뭐 기상청 슈퍼컴퓨터 해봤자 또 틀렸어 이러고 있겠지만 챗GPT 쓰면은 감동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객이 감동하니까 더 만들어야죠. 네.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왜 디램은 그 더 미세화로 잘 못 가는 걸까? 미세화로 가면 속도도 빨라지고 HBM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디램으로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제 디램이라는 게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했던 선택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 디램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밀도와의 싸움을 해왔어요. 네. CPU는 속도를 올리고 디램은 속도를 좀 포기하는 구조를 가는 대신 밀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이게 우리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는 결국 방 안에다가 네. 그 전자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렇게 충전해 놓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충전을 예전에는 충전량을 한 500 정도 놨다가 그 내년에 250 이렇게 줄여도 이게 잘 됐어요. 네. 미세화를 할 때 그 충전하는 전하량을 계속 줄여도 됐죠. 네. 근데 미세화를 계속 하니까 이게 전하가 누설되는 양도 막 많아지고 그래요. 벽이 점점 이렇게 얇아지면은 전자가 새요 밑으로. 옛날에도 새는데 이제 점점 감당 안 되게 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하의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칩을 줄이고 싶은데 개별 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하의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전하를 저장하는 이 컵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네네네. 키가 커지죠. 예. 그러면 제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얘가 막 옆으로 쓰러지고 그래요, 실제로. 네. 만들어왔더니 쓰러지고 옆이랑 붙어서 합선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CPU 같은 반도체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 CPU 같은 애들은 그 소자가 그냥 밑바닥에만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라서 미세화, 그 소자 미세화 자체는 좀 자유로운데 그 디램 같은 저장소, 특히 이렇게 위로 구조가 쭉 올라가 있는 애는 네. 만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다 줄여놨는데 얘가 문제 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이런 문제만 있진 않겠죠. 계속 크기를 작게 만들어놨더니 여기 캐패시터 터지고 저기 캐패시터 터지고 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어디 트랜지스터 터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네. 작게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차이가요. 예, 그러니까 디램은 그렇게 디램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뱅크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걸 예를 지갑이 있는 거죠 이제. 종이 격벽으로 만들었는데 그 종이 격벽으로 물 새듯이 전화가 계속 새는 거고 종이 격벽을 그래서 위로 높게 치는데 종이라는 소재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위로 많이 못 올린다. 네, 그게 어려움 중 하나예요. 어려움은 뭐 수두룩 하겠죠, 찾아보면. 네. 근데 제조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EUV가 좀 늦게 들어간 이유기도 하고. 네. 그 EUV가 들어간 순서는 EUV 썼을 때 원가가 많이 떨어지는 애들부터 썼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디램은 이제 그려놓는 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소재 한계에 봉착해 있다. 디램도. 그렇죠. 구조 자체가 이제 미세화하기에 그 유리한 녀석이 아닌 거죠. 이런 선택은 과거에 왜 했느냐?
30년 전이잖아요. 네. 30년이면 충분히 잘했죠. 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데가 그 3D 디램 이런 거 특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양산해 본 회사는 하나도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큰 갈림길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예. 언제 처음으로 3D 디램을 시도해 볼 것이냐. 예. 저는 그거의 승자는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달라요. 써놓은 특허들이. 네. 그 구조 그 지금은 물리적인 모양 가지고 막 이런 특허를 쓰는데 네. 예, 예. 뭐가 양산이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결국 운과 노하우겠네요. 그렇죠. 네. 아마 그리고 말씀하신 운의 영향도 되게 중요할 건데 지금 HBM도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챗GPT가 6년 뒤에 나올 거니까 우리 미리 AMD 퓨리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고객님이 오셨으니까 최대한 맞춘 거에 가깝죠. 그러다 시장이 확 열린 거잖아요. 네네. 하이닉스도 그걸 위해서 원가는 얼마 포기하고 대신 특성을 얼마 올리고 이런 선택을 했겠죠. 네. 거기에 고객한테 맞으면 들어가는 거죠. 아마 3D 디램도 나오면 모든 특성이 압도적으로 좋긴 힘들 거예요. 회사들마다. 네네. 어떤 회사는 뭐 밀도가 좀 높은데 원가가 높고 어느 회사는 뭐 대신 전력 소모가 적고 이런 선택지들이 잔뜩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 그 순간에 이제 시장 흐름에 맞는 애가 딱 택해지겠죠. 서버단과 그 하드웨어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보았으면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온 디바이스. 그렇죠. 드디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일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겁니다. 사실 AI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디서 컴퓨터에서 돌아가죠. 네. 사실 이것도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손안의 컴퓨터죠. 예. 근데 그 AI가 들어있는 컴퓨터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우리 기계 안에 실제로 그 AI 돌리는 칩과 인공지능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반대는 이제 클라우드죠. 네. 클라우드 AI는 이제 서버에 있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얘가 요즘 이 스마트폰 써보면 그 사진에서 글자만 뽑아주는 그런 인공지능들 있죠. 네. 그걸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여기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 저기 예를 들면 구글 서버로 보내갖고 네. 구글 OCR 호출해서 구글 서버 클라우드가 처리하고 제가 결과만 받아보는 방법이 있죠. 네. 또 하나 방법은 제가 사진 찍으면 제 스마트폰 안에서 AI 돌려서 스스로 글자 뽑아내는 방법이 있죠. 예. 앞에 게 클라우드, 뒤에 게 온 디바이스. 온디바이스 혹은 엣지라고 부르는 방식인 네.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 엔비디아의 칩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다 서버, 클라우드 쪽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온 디바이스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불가능하면 AI가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건 되게 최근 온디바이스 얘기하는 거는 챗GPT 같은 거 나오고 하니까 그 완제품을 파는 입장에서 마케팅용으로 얘기하는 거에 가까워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기존엔 그런 온디바이스에 AI 안 돌렸어? 라고 물어보면 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죠, 저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AI 지우개 이런 거 있어요, 여기. 그 AI 지우개는 한 삼성이 자기들 글에도 적었듯이 엑시노스의 MPU를 구동해서 그 이런 걸 사진에 예를 들어 요 마이크 있잖아요. 그럼 마이크 선택해서 마이크를 지워달라 그러면 싹 지우고 뒤에다가 이제 요 마이크 없었던 것처럼 그림을 바꿔줘요. 네네. 그것도 온 디바이스잖아요. 네네. 제가 찍은 사진은 엑시노스 MPU가 처리해서 요 마이크 그림을 없앤 거니까. 그거 원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네네네. 네. 아마 현실적으로는 AI 구동하는 그 스마트폰 앱이 삼성전자 직접 만든 앱이 많아질 거예요. 이런 홍보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존에 이제 AP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MPU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AI 성향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뭐 온디바이스 아닌 건 아니고 우리 핸드폰에는 일정 부분 예. AI 관련된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 예, 이미 우리 써본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 문제는 뭐였냐? 어디 쓰지 문제가 훨씬 컸어요, 이거는. 네, 예,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느려요. 스마트폰에 MPU 이런 게 들어와서 성능이 아무리 올라가도요. 별로 안 빨라요, 사실은.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걸로 엄청난 걸 또 돌릴 수는 없고 그 쪼꼬미들을 돌려야 되는데 네. 그걸로 얼마나 큰 걸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온 디바이스로 챗GPT를 구동한다? 정말 말도 안 되죠. 말도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엄청 크니까. 네. 그럼 그것보다 작은 GPT-2는 돌릴 수 있냐? 그것도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사실. 네.
GPT-2 같은 것도 용량을 아무리 줄여도 8GB 가까이 해요, 메모리가. 네네. 일단 메모리가 터지겠죠, 스마트폰에. 네. 심지어 어떻게든 메모리를 늘려서 GPT-2 같은 거 집어넣어도요. 그러니까 참고에 이제 AI는 들어갔는데 NPU 성능이 부족해서 인간이 원하는 속도로 구동이 안 될 거예요. 네네. GPT-2까지만 해도. 실제로 얘들 그 스냅드래곤 이런 거 보면 AI 처리 속도가 뭐 3테라옵스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그 서버용 GPU 이런 거에 그 테라옵스 보면 400대가 나와요. 네. 추론용에 막 400테라옵스 뭐 100몇 배 차이 나 버리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그 멋있는 그림 엄청 잘 그리는 인공지능 이런 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뭐 그 번역기 정도나 들어가지 않을까. 네. 실시간 뭐 목소리 정도는 번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가 발달하면 그 엣지 디바이스도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제대로 못 써먹겠죠, 서버 업체들이. 예, 근데 이건 되게 닭과 달걀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이나 퀄컴이 네. 그 NPU 크기를 한 3배 늘려갖고 네. 그리고 이제 미세 공정도 한 6배 정도 늘렸다. 한 20테라옵스 넣었다. 그러면 그걸로 무슨 AI로 구동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미지 멀티모달 이거는 꿈도 못 꾸겠고 네. 뭐 번역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 이런 거밖에 없죠,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이 온디바이스 하는 건 다 좋은데 사용 예를 직접 보여줘야 돼요, 폰 회사들이. 네네. 그래서 봤더니 예를 들면 번역 정도가 좀 빠르더라. 그러면 에잉 뭐 이러겠죠,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오히려 그 네트워크 성능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AI는 서버 쪽에서 거의 다 처리할 것이고 그쪽에서 처리한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빨리 받을 것이냐. 그건 기획 문제에 가깝죠. 네.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거를 제가 서버에서 돌리는 건 네. 네트워크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챗GPT한테 제가 보내는 챗GPT 쓰려고 보내면 뭐예요? 문자죠. 문자열 몇천 글자 길어봐야. 네네. 그럼 뭐 전송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네. 챗GPT가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돌아오는 거 얼마 안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비스는 그 네트워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온디바이스랑 서버가 나눠서 하는 AI도 다 비슷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서버 AI를 막 쓰는데 스마트폰에서 영화 한 편을 다 보내갖고 처리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예. 끽해봐야 뭐 사진 정도나 전송할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네트워크가 큰 영향을 끼치기 힘들죠. 네네. 온디바이스는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발전하게 될까 이런 생각하실까요? 역시 저는 되게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 제한이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유행했던 AI들을 보면 딱 스마트폰에서 구동될 수 있는 사이즈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AI의 어떤 그 강력함을 보여줬던 최근 두 가지 발견, 챗GPT와 스테이블 디퓨전, 그림 그려주는 거. 네. 이런 애들은 전부 이게 폰에서 구동되는 애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거는 그 간단한 번역기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삼성이 계속 혹은 삼성이랑 그 갤럭시 안드로이드 개발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쓸만한 앱을 내놓으면은 그때야 그 온디바이스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기계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항상 NPU를 갖고 있어서 뭔가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쨌든 AI의 세상이 커지니 그 서버 단위든 엣지 단위든 뭐 방향성은 늘어나는 방향, 뭐 NPU를 키우든지 해서 네, 그렇죠.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럼 과연 어떤 회사가 여기서 유리하게 될까?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회사는 퀄컴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퀄컴은 모르죠. 그거 왜 모르느냐? 네. 퀄컴이 예전에 스마트폰용 온디바이스를 하려고 한다. 근데 스마트폰에서 정말 돌리고 싶어하는 AI가 지금 그 퀄컴 NPU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퀄컴이 칩이 커지죠. 네. NPU를 늘려야 되니까. 그럼 원가가 나빠지죠, 이거.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발자들은 우리 이 온디바이스용 AI를 해봤자 지금 AP가 따라주질 않네.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럼 퀄컴이나 삼성 같은 데가 AP를 선제적으로 내놔야 되죠. 그렇죠. 내놨는데 쓸만한 AI를 안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손해본 거잖아요. 네. 괜히 NPU만 늘려갖고 웨이퍼만 더 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요 교착 상태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하죠. 네. 저는 그 교착 상태는 이제 완제품 파는 회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좀 맛깔나는 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AI가 있어야만 돌아가는 맛깔나는 게 있어야죠. 네네.
그리고 서버 쪽에 보내면 뭔가 좀 힘든 거. 네. 예를 들면 서버에 보내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 그 사진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진 처리가 오래 걸리더라 전송에. 네.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맞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자를 그 사진에서 채우는 애는 네. 금방 해요. 왜냐하면 가는 데이터 사진 한 장이고 서버에서 무거운 AI 무겁지도 않죠 이거는. 네네.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챗GPT는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더 쉬워요. 글자 갖다가 글자 와요. 네네. 그냥 서버에 연산 자원이 엄청 많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먹히는 거는 반응 속도가 엄청 중요하거나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사진 딱 되는데 0점 몇 초 만에 하여튼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 경우면 네트워크를 타는 게 불리하죠. 네. 그런 AI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계속 호출해야 돼갖고 데이터를 너무 쓰는 녀석. 근데 그 중에도 MPU에서는 돌아갈 정도로 작아야 되는 거죠. 네네네. 이제 저가 AI 했을 때는 그렇게 돌아가는 사물 인식 정도밖에 안 떠올라요, 솔직하게. 결국은 그러면 앱이 얼마나 그 AI 필요한 앱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서버에서 돌리는 것보다 유리해야죠.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 속도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로 갔다 오는 시간 뭐 몇백 밀리초가 도저히 그걸로는 앱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경우여야 되는 거죠. 네네. 예. 아 예. 자 이제 그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네, 저는 이제 처음에 GPT-3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네. 막 이런 소문들을 돌았어요. 막 GPT 다음 건 100트릴리언 신경망이다. 그냥 신경망 크기가. 네. 근데 이거는 샘 알트만 나와서 아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버렸죠. 네. 이게 현실적으로 반도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성능이에요. 잘 보면은 네. 반도체가 할 수 없는 양이었죠. 그거. 그런 소문도 돌았고 뭐 갑자기 AGI 얘기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저는 근데 반대로 기술을 좀 이해해서 그쪽 방향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게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보여야 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AGI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힌튼 박사의 역전파 넘는 어떤 이론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역전파도 나오고 나서는 그거에 맞는 반도체 찾은 다음에나 가능했죠. 저는 그런 선행 후행하는 이벤트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거냐? AGI 같은 극단적인 물건은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AI를 지금과 비슷하게 그 업무 효율 향상의 파트너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신 이제 챗GPT가 열리면서 기존에 좀 어려웠던 거, 좀 로봇 제어나 이런 부분이 열린 감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좀 자동화하고 싶어도 안 됐던 거, 이제 되게 예전에 보면 재밌는 결과들이 많아요. 2016년 이럴 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 없는 직업 조사하면요, 대체되는 직업으로 콘크리트 뭐 하는 사람 이런 게 대체되고 예술가 뭐 이런 사람은 대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림 그리는 AI 딱 나왔잖아요. 네, 이제 완전 거꾸로 되고 있죠. 오히려 제가 예. 보기엔 육체 노동 쪽은 AI가 대신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재밌게도 챗GPT 나오고 나서 언어 모델이랑 로봇 제어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구글 이런 데서 해요. 네. 결과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려 언어 모델이 등장했는데 그 뒤엔 아까 말했던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딱 보면은 직관적이지 않은데 어떤 로봇의 추상적인 행동과 인간이 시키는 명령을 언어라는 매개체로 연결하면 좀 된다. 네. 이런 연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화이트 칼라 쪽에 상당 부분 대체가 되고 기계 장치가 진보가 훨씬 그것도 크게 사람이 일어날 거다. 확 그렇게 대체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챗GPT 같은 것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새 책을 쓴다 안 쓰고 있지만 그럼 챗GPT한테는 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컨텍스트가 지금 뭐 제일 큰 거 나와봤자 단어 수로 12,000단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책을 쓸 때 책의 길이는 한 단어로는 8만 단어가 넘고 그 책을 쓰기 위해 참고한 단어는 몇 단어일까요? 더 많죠. 훨씬 많죠. 뭐 몇십만 단위가 있겠죠. 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챗GPT는 반도체 관련한 정보를 한 번도 안 봤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보는 정보들을. 네네. 그러면 제가 챗GPT한테 책을 써줘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다 현실적으로는 입력을 해줘야 돼. 나한텐 자료가 이거 있다 쭉. 그 다음에 한 8만 단어짜리 책을 써줘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 들어가는 양은 얼마다?
아주 그 지금 실험용으로 나온 것도 12,000단어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책을 못 써주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챗GPT를 책 쓸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길이에 맞는 정도. 그걸 챗GPT 할 수 있는 정도만 쓸 거예요. 야, 나한테 이만한 문단이 있는데 틀린 단어 있냐? 막 이런 거 물어보겠죠.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아마 로봇 같은 게 그 언어 모델로 제어가 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역시 완전히 해결 안 되는 거 많을 거고요. 그러면 인간이 또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네. 가서. 그렇죠. 그리고 아마 주도권은 계속 인간한테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AI 때문에 지금 걱정스러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어떤 측면에 보면 어드밴스 엑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AI를 내 편으로 만드는 최고로 좋은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0과 1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는 계속 새로운 도구가 개발되면 새로운 일을 해요. 네. 뭐 그 중 하나인 거죠. 저도 그 도구로서의 능력은 잘 봐왔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챗GPT 나와서 그 학계가 그것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뭔가 개발되면. 그래서 로봇에도 써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그렇죠. 그럼 저는 그런 발표들, 논문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상치 못한데 갑자기 그 딱 영향력을 튀겨버리는 거죠. 이것도 된다. 그렇네? 막 이런 거죠. 네네. 예. 아 예.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인상 작가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역시나 뭐 그냥 뻥 뚫리게 그냥 아주 그냥 정통파로 한 150km 강속구로다 우리의 그 AI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뚫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셔서 이렇게 해안으로 저희를 해안이면 좋겠는데 네. 사실 많이 틀리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굉장히 오늘 정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저는 아주 정리가 잘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정혜선 작가님도 기분 좋게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